안녕하세요. 최종 학력이 고졸인 40대 남자입니다. 솔직히 전 학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배움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꼭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는 요즘엔 더더욱이요. 그런데 전 신경도 쓰지 않았던 제 학벌을 운운하며 자꾸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인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심지어 제 아내란 사람까지 자기 식구들에게 동조한 것도 모자라 제 뒤통수를 쳤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절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집안 가난한 집에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전 대학을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어요. 어차피 공부머리도 없었고 공부엔 뜻도 없었거든요. 이후 고향 형의 소개로 동대문에서 옷 나르는 일을 시작했죠. 열심히 돈을 번 전 20대 후반의 나이엔 직접 제 남성복 가게를 차렸어요. 그 바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옷 장사에 대한 꿈이 생겼거든요. 그동안 구른 내공과 인맥이 있어 제 가게는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부산 쪽으로 일찌감치 시집간 여동생에게 혼수 선물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 32에 3살 어렸던 아내와 결혼도 했죠. 입시 전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아내는 저를 굉장히 쫓아다녔었어요. 우린 소개로 만났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미적지근한 마음이었던 절 아내 쪽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아내의 구애에 넘어가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막상 결혼 허락 받으러 가려니 너무 떨린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선 저번에 말했으니까 오늘은 동아 너희 가족에 대해 미리 좀 말해줄래? 우린 첫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양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 처가 식구들은 고졸인 저에 비해 모두 학벌이 좋더군요. 처형과 처형의 남편인 손윗동선, 명문대를 나온 뒤 같은 대기업에서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해요. 제 아내와 처남도 인서울권의 괜찮은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좀 나중의 일이지만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처남과 결혼했던 처남 댁도 서울의 4년제 대학 출신이었으니 처가 형제들과 배우자들 중에선 저만 고졸인 셈이었어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장인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특히 집이 가난해 중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장모님이 말이죠. 그 결과 자식들은 모두 서울의 대학을 졸업해 아내는 학원 강사가 또 처남은 1금융권 은행 직원이 가장 좋은 명문대를 나왔던 처형은 대기업에 입사해 같은 대기업 직원인 남자와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장모님의 최대 자랑거리가 되었다고도 아내는 말했어요. 우리 엄만, 특히 우리 언니랑 형부만 보면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 엄마는 언니가 마치 자기가 꿈꿨던 인생을 대신 이뤄준 복덩이라고 생각하시거든. 어릴 땐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건 엄마의 극성이었잖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은 전 장인 장모님도 열심히 공부해 그 결과를 얻어낸 처형 부부와 아내 그리고 처남도 모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며 서서히 드러난 처가 식구들의 본 모습은 철저한 학벌주의자들이더군요. 처음엔 제게 제법 친절했던 처가 식구들은 언제부턴가 점점 유일한 고졸인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큰사위 갈치 좋아하지? 갈치조림에 갈치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먹게. 자, 여기 제일 두툼한 조각으로 줄게. 대단한 일하는 우리 사위, 단백질을 먹어야 일할 때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지. 그리고 우리 작은 사위도 장모가 직접 퍼줘야지. 많이 먹게. 시작은 장모였어요. 장모는 은근슬쩍 자식들과 형님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곤 제게 마른 반찬이나 격까지만 주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장사 눈칫밥인데 제가 그 이유를 몰랐겠어요? 그래도 전 그저 넉살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옆에서 장인어른과 제 아내가 그런 장모에게 핀잔을 주곤 했고 그 외에 제게 특별히 장모가 못되게 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는 굴하지 않고 조금씩 무시해 무게를 더해갔어요. 우린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를 보러 온 장모가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에휴, 저대나 앞발 담는다는데 우리 손주가 동안 네 머리를 담지 않을까봐 걱정이구나. 어머, 엄만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남편 머리 닮으면 어디가 어때서? 우리 남편도 일하는 거 보면 일머리 좋아. 처제 말이 맞아요, 장모님. 그리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조카가 박서방 닮아서 머리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몸 쓰는 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꾸짖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했나요? 그때 더 얄미웠던 건 제 편을 드는 척하며 은근 저를 깎아내리던 손윗동서인 형님이더군요. 아는 진심으로 제 편을 들어준 반면 형님의 말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들 앞에서 인상 찡그리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저는 대충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었어요. 요즘 세상에 어디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저 닮았으면 우리 아들 끈기 하나 확실할 테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주 큰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고 처형과 형님 그리고 처남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장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런 그들 보라는 듯 일부러 더 쾌맑게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장모를 시작으로 저에 대한 무시는 점차 장인어른과 아내를 제외한 모든 처가 식구들에게 퍼져갔습니다. 한 번은 처가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 저는 처형과 형님과 처남 이렇게 넷이 거실에 앉아있게 됐어요. 그때 절 제외한 세 사람은 주식 이야기를 한창 나누고 있었고 전 친구에게 온 연락 때문에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뜸 형님이 절 보며 이러더군요. 아이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박서방 자네도 같이 왔는데 우리끼리 어려운 얘기해서 기분 나빴지? 자네를 무시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게. 뭐가 어려워요? 주식 용어가요? 저도 주식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형님. 고졸이 이런 복잡한 주식도 할 줄 안다고? 형님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아예 까막눈이라고 말하시겠네요. 관심만 있으면 주식이야 요즘 청소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형님은 고졸인 절 무시하려 일부러 그딴 말을 걸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거액은 아니지만 소액씩이나마 주식으로 꾸준히 돈을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더니 형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박서방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사는구만. 그러게. 아니면 제부 괜히 창피해서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있는데 허세 부릴 필요 뭐 있나. 우리 앞에선 솔직해져도 괜찮어. 맞아요, 매형. 그런 형님의 말에 처형과 처남은 동조하며 웃더군요. 저는 짜증이 나서 그들의 아픈 구석을 쿡 찔러버렸어요. 뭐 주식창이라도 켜서 보여드려요? 저요, 그동안 손해는 웬만하면 본 적 없거든요. 반면에 형님하고 처형하고 처남은 저번에 크게 손실봤다면서요. 처남이 말해준 정보 때문에요. 손익만 보면 제가 세 사람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지 않아요? 제 말에 뼈를 맞은 세 사람은 돌연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아내가 아들을 재우고 있던 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죠. 그 외에도 이런 일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장모는 그들의 편을 들며 똑같이 절 무시했지만 아내는 항상 제 편을 들며 친정 식구들에게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 또한 제 편을 들며 제게 미안해하셨기에 전 그래도 집안 행사 같은 날엔 빠지지 않고 처가에 갔어요. 아내가 저희 집 행사에 참여해주듯 저도 아내만큼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인 처남이 결혼한 해
오프라인 장사를 접고 온라인 남자 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며 처가 식구들의 무시는 더 심해져 갔어요. 뭐? 가게를 접고 다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보겠다고? 사실 요새 계속 매출이 떨어져만 갔다고 했잖아. 요즘엔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시대라서 말이야. 동대문에서 옷장 사는 상인들도 이미 많이 떠나갔어. 나도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차릴까 고민하던 와중에 옷장사를 하던 친한 형이 할 거면 빨리 하라는 권유를 하더라고. 요새 온라인 쇼핑몰이 몇천 개나 되는 세상에 누가 아직도 오프라인 장사만 하냐고. 더 늦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뛰어들라면서 말이야. 저는 제 사업 계획에 대해 못 믿어하던 아내에게 열심히 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노렸던 건 다양한 사이즈의 옷 판매였어요. 실제로 오프라인 장사를 오래 하며 보니 표준 사이즈에 너무 못 미치거나 너무 오버되는 사람들은 원하는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분명 먹힐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싶어 사업 결심을 했던 거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좋은 생각 같다며 찬성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제 쇼핑몰은 생각보다 초반엔 지지부진한 매출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어요. 평소에도 절 무시했던 처가 식구들은 그런 점을 파고들어 저를 계속 무시했던 거예요. 박서방, 새로 팠다면서 쇼핑몰 대표 명함도 가족들한테 나눠주더니 그거 곧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차라리 옷장사가 안 되면 평범한 직장에 취업이라도 하지 그랬나. 여보, 그만해. 명문대 나온 우리랑 다르게 고등학교만 나와서 평생 동대문에만 있던 사람을 누가 채용해줘. 제부 속상하게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해. 저기 매영,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돈 필요하다고 저 통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대출해주면 직장 내 제 평판도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할 거면 우리나 큰매형처럼 지식인들한테 상의도 좀 해보고 하시지. 왜 혼자 무모한 일을 벌이셨어요? 옷에 대해서 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무슨 상의를 해. 그리고 나도 주변에 많이 알아보고 자문도 구한 뒤에 신중하게 생각했던 거야. 날 위하고 걱정하긴커녕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도움받을 게 있다고 조언을 구해. 형님, 처형, 다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람 걱정해주는 척 은근히 무시하는 형님하고 처형이 전 제일 불쾌해요. 여보, 그만해. 솔직히 우리 가족들이 틀린 말 했어. 아휴, 당신이 쇼핑몰 한다고 할 때 나라도 나서서 언니나 형부한테 더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친척들 앞에서 절 대놓고 부끄러워하던 장모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절 조롱하던 처형 부부와 처남도 정말 싫더군요. 그런 그들을 나무라던 장인어른과 이제 막 시집을 왔던 처남댁만이 처가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곤 난감해할 뿐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것, 이젠 아내마저 그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절 조롱하진 않았어도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거나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쳤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언니든 형부든 다들 그러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 옆에서 보는 나도 답답한데 가족들 오죽 당신이 한심해 보이겠어. 뭐? 한심? 이건 분명 당신도 좋은 아이디어로 하면서 동의한 사업이잖아. 근데 결국 잘 안 되고 있잖아. 역시 처음 내 촉이 맞았어. 당신 새치에 넘어갈 게 아니라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더 배운 사람인 내가.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승승장구하길 바래.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아등바등하는 날 응원해주긴커녕 어떻게 날 무시하는 사람들 말에 동조를 해. 그리고 내가 이거 해보겠다고 집안 거덜낸 것도 아니고 내 용돈으로 주식해서 불린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그거에 내가 결혼 전에 따로 가져왔던 돈 더해서. 근데 대체 내가 집에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날 그렇게 한심하게 보는 거야? 나한테 창피한 남편이 된 게 피해를 준 거지.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할 때 주위에서 내가 아깝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지. 학벌 좋고
직업 탄탄한 남자들 소개시켜준다던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었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결혼 전에 당신이 날 그렇게 따라다닌 거지 내가 만나달라고 졸랐어? 당신 지금 날 만난 걸 후회한다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이 몰라 진짜 짜증나. 언젠 싫다는 절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제 일이 잘 안 풀리니 이제 와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듯 말하는 아내에게 큰 실망감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저도 가족을 위해 더 잘해보려고 시작한 일이기도 했고 제가 집안의 재정에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요. 그것도 고작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말이죠. 너무 분했던 전 어떻게든 쇼핑몰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처가 식구들은 꼴도 보고 싶지 않아 장인어른께만 사정을 설명드리고 처가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곧 망할 것 같은 사업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자존심 상해?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망하긴 누가 망해? 그게 아내라는 사람 입에서 숨 쉬듯이 나올 소리야? 남편 자존심 깎아먹는 소리가?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한 인간이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끝까지 당신만 잘났다 이거니? 아유 진짜. 이래서 지적 수준이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하나 봐. 예전에 엄마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때 진즉 생각 고쳐먹을걸. 뭐? 그렇게 후회되면 갈라서던가. 누가 진짜 그렇게 하지? 사람이 후회된다는 말도 못해? 하지만 처가에 가지 않아도 이젠 처가 식구들보다 훨씬 저를 못마땅해 하는 아내 때문에 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자주 아내와 다퉜던 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자는 발언까지 내뱉었죠. 그런데 절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아내는 또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제 마음은 짜게 식어가고 있었죠. 솔직히 그때가 쇼핑몰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던 시기만 아니었더라면 전 진즉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전 인건비로 쓸 돈을 아끼려 혼자 몇 명분의 일을 해내고 있었고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잠시 그 문제는 뒤로 미뤄뒀던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 전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곤 아들과 잠시 놀아준 뒤 바로 침대에서 뻗어버렸죠. 며칠간 일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그러다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 이미 시간은 밤 10시가 됐더군요. 저는 물을 마시려 살짝 열려있던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진짜요? 아싸! 제 남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들킬 거니까. 네, 감사해요.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체 누구와 통화했기에 제게 들키지 않는다는 말을 해댄답니까? 그때 전 문을 열고 나가 아내에게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어요. 대체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었는지요. 하지만 정말 아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아내가 모르는 상태여야 제가 알아내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아무것도 모른 척 나가서 물을 마시고 들어왔고 잠시 흠칫했던 아내는 1시간 뒤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뭐야, 언제 잠금 비밀번호를 바꿨어? 패턴도 바꿨네? 전 아내가 깊이 잠들었다는 걸 확인한 뒤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보려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아내의 휴대폰 잠금쯤이야 금세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아내의 휴대폰은 지문 잠금이 아닌 패턴과 비밀번호 잠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아내는 두 가지를 모두 진즉 바꿔놨더라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저는 결국 허탈하게도 잠금 해제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곤 다음날 새벽 내내 인터넷으로 알아본 업체에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제가 직접 뒤를 받고 싶었지만 너무 바빴으니 차라리 돈을 주고 전문가 힘을 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자료 방금 휴대폰으로 보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의뢰한 일에 대한 결과를 나흘 뒤인 설 연휴 전날에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전 설 연휴 전에 처리해 놓을 일들이 많아 사무실에 묶여있다 뒤늦게 처가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서요. 당시에 처형이 일이 있어 시댁에 갔다 명절 당일이나 다음 날에 오기 힘들다며 아예 설 연휴 전날 모이자고 했었거든요.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이미 가 있는 상태였죠.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얼굴은 비추고 오려 처가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 의뢰한 뒷조사에 대한 결과를 차 안에서 받아보게 된 거죠. 저는 잠시 근처에 차를 멈추고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야?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유부녀인 걸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뻔뻔하게도 소개팅을 부탁하고 다녔더라고요. 당연히 다들 소개해줄 리는 없었는데 딱 한 사람, 기가 막히게도 아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절 가장 많이 무시했었던 제 손윗 동서인 형님이었어요. 나흘 전 제가 들은 아내의 통화 상대가 바로 형님이었던 거죠. 저는 과거 그놈이 아내에게 짓거렸던 말들을 문득 떠올렸어요. 우리 처제, 뭐가 급해서 이렇게 시집을 빨리 갔어? 내가 처제 소개시켜주려고 주위에 눈여겨봐둔 쟁쟁한 신랑 후보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대학도 짱짱한 데 나오고 직업도 좋은. 아이, 박서방, 기분 나빠하지 마. 이미 처제를 쟁취한 건 박서방이잖아. 그냥 아쉽다 이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전에 했던 말을 유부녀인 자기 처제에게 진짜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형님에게 소개받은 남자를 만난 날은 바로 전날이었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자료엔 전날 직원이 찍은 증거사진과 몰래 뒷자리에서 녹음한 듯한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도 들어있었죠. 결혼했다가 금세 이혼하셨다고요? 여자 쪽이 너무 별로셨나 보다. 네, 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만약 동아 씨가 이혼하고 절 선택해 주신다면 함께 그런 가정을 꾸려가 보고 싶네요. 돈은 제가 차고 넘치도록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 정말 듬직하셔라. 아내 엄청난 콧소리를 듣는데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소개를 받았던 그놈은 이혼한 후 아들을 둘이나 혼자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아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없다는 그놈의 말에 까르르 웃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독인 객인이라고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그놈은 아내 말고도 정말 여러 여자와 계속 소개팅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내와 소개팅을 한 날에만 여자를 둘은 더 만났던데 그 여자들은 둘 다 아내보다 어리고 직업도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그러니까 형님은 자기 처제에게 어차피 이어지지도 않을 것 같았던 똥차를 소개시켜줬던 거죠. 저 왔습니다. 왔나? 자네 사업도 잘 안 풀린다는 사람이 세상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는구먼. 우리 잘난 큰 사인 진즉부터 와 있었는데 말이야. 당신은 왜 또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못난 소리야? 어서 오게 박서방. 고생이 참 많어. 그 상황이 웃으면서도 저는 그런 개판 한가운데 제가 끼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망신스럽더군요. 저는 우선 향하던 길 그대로 처가로 향했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처가에 폭로하고 빨리 이혼을 매듭지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처가에 가자마자 절 구박하던 작물 나무라며 절 반겨준 장인어른을 보니 쉽게 제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전 우선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때를 기다렸어요. 잠시 통화를 하러 방에 가신 장인어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분주히 저녁상 차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당신 다들 밥상 차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 박서방,
장모님도 나도 자네 처형도 다 일하고 있는데 자네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아니 설마 자네 쇼핑몰 드디어 망했나? 그래서 사람 이렇게 어리 빠진 거야? 어머 제부, 진짜 쇼핑몰 망했어? 그런 거 아니야 언니, 형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진작 알았겠죠.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 되지도 않은 쇼핑몰 끝까지 포기 안 해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꼴이 얼마나 얄미운데요.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 똑똑한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라도 보든가. 하여튼 그 자격지심만 세가지고. 그런 절 보며 평소와 같이 형님과 처형은 조롱을 하고 아내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자 아내는 뭘 보냐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죠. 왜? 뭐 기분 나빠? 그러면 어쩔 건데. 하여튼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당신만 보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 그동안 내가 대체 뭐 때문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지? 아휴, 적어도 대학은 졸업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해지진 않았을 텐데. 형부, 저 아무래도 남편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제, 괜히 어른들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에휴, 어쩌겠어. 그냥 팔자련이 해야지. 저기 박서방, 배움이 짧은 사람들은 아는 게 없으니 고집이 새고집이라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배운 사람들한테 충분히 조언을 구한 뒤에 뭐든 해도 하란 소리야. 알았지? 내가 원래는 지적 수준이 안 맞는 사람한테 조언도 안 해주거든.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박서방은 내 가족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야. 우리 큰사이 말 한번 잘하네. 에휴, 집안에 못 배운 사이 하나 들여가지고 매번 분위기가 이게 뭐야? 내가 진즉 우리 애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졸업시키길 잘했지. 안 그랬음 우리 애들도 밖에서 욕을 한 바가지씩 먹고 다녔겠네. 처형과 처남은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우스운 듯 킬킬대더라고요. 역시나 단 한 사람 처남댁만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통화를 마친 장인어른이 방에서 나오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게 다들 뭐하는 짓이야? 왜 다들 매번 박서방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 나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직접 할 말이 좀 많아서요. 저는 바로 지금이다 싶어 장인어른의 말을 막아섰어요. 그리곤 어리둥절한 표정의 처가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할 말? 박서방, 자네 기분 나쁜 티 내는 건가? 꼭 찔리는 사람이 화를 내던데 자네 여기서 화내면 진짜 자격지심 있는 사람 되는 거야. 자격지심이든 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지. 뭐야 박서방, 나 자네 손윗 사람이야. 내가 자네 형님이라고.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한 거다. 너처럼 사람 대접해줄 이유 없는 인간한테 내가 존댓말을 왜 써줘? 어차피 이제 가족도 아니게 될 텐데. 나 저 여자랑 이혼할 거거든. 당신 내 말 들었지? 이혼하자고? 갑자기 오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계속 날 그렇게 무시해놓고 나랑 언제까지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게다가 나 몰래 다른 남자랑 소개팅까지 해놓고. 저는 순간 표정이 굳은 아내를 향해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증거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곤 아내와 소개팅남의 대화 녹음본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버린 후 소리쳤죠. 내가 살다 이런 개판 한가운데 내 인생이 던져질 줄 몰랐다. 그리고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만 세상에서 자기 큰딸하고 큰사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아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남자를 유부녀인 자기 처자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저놈이에요. 아주마 큰사이요. 뭐야? 안서방, 지금 이 말이 다 사실인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안서방 자네도 동아 너도 다 정신이 나간 거야? 장모님, 전 억울해요. 전 처제가 하도 박서방이랑 후회돼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잘난 남자 만나서 새삼 살고 싶다고 졸라대서 하는 수 없이 소개시켜준 것 뿐이라고요. 당장 이혼부터 하고 싶은데 무턱대고 이혼했다간 이혼녀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무섭다면서요. 그래서 얼른 재혼할 남자를 찾고 이혼하고 싶다고 울기까지 하길래 마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아이 진짜 처제, 가족들한테 꼭 비밀로 해준다더니 이걸 대체 왜 들킨 거야? 괜히 나까지 욕먹잖아. 미안해요 형부. 난 조심한다고 했는데. 장모는 기함을 하며 자기 큰 사위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놈은 저딴 말을 변명이랍시고 늘어놓았고 아는 거기다 대고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심한 두 연놈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 사과할 거 없어. 당신도 저놈에게 당한 거거든. 그거 알아? 당신이 어제 만난 그 남자 혼자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었다는 거. 게다가 당신 말고도 어제만 소개팅을 2개는 더 했더라고. 그것도 당신보다 어리고 능력 있는 여자들로. 내가 약이 올라서 이 말 안 해주려다 어차피 당신은 그 남자랑 잘 되지도 못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아주 잘들 하는 짓이다. 안 그래? 뭐? 애가 딸려 있었다고? 그것도 다른 여자들까지 만났다고? 형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난 남의 애는 못 키우니까 이혼남은 돼도 애 딸린 이혼남은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 기왕 까발려진 거 속 시원하게 말할게. 그 사람 애들 있고 자기 애들 키워줄 여자 찾고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솔직히 주제를 모르는 건 처제 아니야? 솔직히 처제가 집안이 빵빵해 직업이 특출나? 그렇다고 어리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다 유부녀기까지 한데 그런 처제를 조건 좋은 남자들이 왜 만나주냐고. 자기한테 애 있는 거 숨기고 우선 만남 보겠다는 그 사람이나 되니까 처제가 그나마 소개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처제가 만나보고 좋으면 애들 있어도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선 소개시켜준 거라고. 심지어 다른 여자들은 그 남자한테 애들이 있는 거 알고서도 소개받는 거라던데. 그 남자 정도면 처제한테 과분한 거 아니야? 어차피 만나주긴 했어도 그쪽에서 처제 같은 사람이랑 재혼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뭐라고요? 형부 여태 날 속으로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야, 그만해. 들어보니까 네 형부 말 하나도 틀린 거 없구만. 왜 성을 내? 애초에 그런 곤란한 부탁을 내 남편한테 왜 해?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형부와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고 있었고 처형은 자기 남편 편을 들며 아내를 비난했어요. 처남은 경악을 하고 있는 처남댁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연신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리고 자식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장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집안꼴 참 잘 돌아간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을 비웃음을 띠며 지켜보다 큰 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지저분한 상황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서요. 네, 아줌마.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가네요. 절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대학까지 졸업시킨 자식 꼬락서니가 어떠세요? 제가 어른의 아픈 구석을 이렇게 건드려도 되나 싶어 참았었지만 이제 마지막이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주만 자신도 중졸이고 남편도 고졸이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자식들이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요. 그런데 아줌마가 그렇게 학력은 짧아도 노력하면서 산 것처럼 다른 저학력자들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왜 모르세요? 그렇게 학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아줌마 자식도 이런 한심한 인간들로 자란 겁니다. 자식들을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으면 공부가 아닌 인성교육부터 시키셨어야죠. 당신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속상해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가족들은 내가 속상한 거 언제 신경 썼어? 그리고 당신이 제일 나빠. 언젠 내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내가 돈을 잘 못 벌게 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싹 변해? 믿어주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당신만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도 당신 형제들이랑 당신 형부란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아니? 그보다도 더한 악질이야. 유부녀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개팅을 부탁하고 다녀?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다 부끄러워진다. 내가 당신도 우리 결혼을 박살낸데 한몫한 저 인간도 반드시 사회적으로 박살내버릴 거야. 아니 저기 사회적으로 박살내다니? 박소방 여보. 그 으름장을 끝으로 전 아들을 데리고 처가를 나와버렸습니다. 제 으름장에 당황한 듯 아내와 손윗동서가 절 불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전 계속 걸려오던 아내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바로 섭외할 수 있는 용달차 업체를 불러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의 짐을 싹 빼서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짐을 실은 용달차가 출발하자마자 아들과 지방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짐을 받은 건지 아내는 제게 또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그 전화를 끝내 제가 받지 않았더니 세상에 제가 도착한 지 2시간 뒤쯤 저희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집에 갔더니 없어서 분명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대체 날 어떻게 망신 주겠다는 거야? 설마 우리 학원에 알리겠다는 건 아니지? 여보, 이 바닥 좁은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사람들 보는 눈도 엄청 생각하는 거 알잖아. 제발 한 번만 참고 용서해줘. 난 그냥 당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걸 보고 답답하다 보니까 잠깐 나쁜 생각으로 빠졌던 거야. 근데 알잖아. 내가 원래는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지. 나 진짜 2번 다신 안 그럴게. 내가 5년, 10년도 아니고 꼴랑 1년 몇 개월 정도 힘들었던 건데 그새 못 참고 그것도 유부녀가 소개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나더러 용서하라고? 뭐?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이혼부터 하긴 싫고 환승할 남자를 찾았다고? 내가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탁월했던 개소리다. 당신 가족은 학력으로 날 그렇게 무시했지만 대학을 졸업했으면 뭐래? 사람들 인성이 쓰레긴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아주 텅 비다 못해 썩어 빠진 그딴 집안하고 난 2번 다신 안 엮일 거야. 그러니까 썩 사라져. 우리 아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아내는 마당에 서서 계속 애원을 해대더군요.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가 아내를 내쫓으려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끝내 돌아가지 않던 아내를 기어코 내쫓은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차가워. 감히 네가 우리 착한 아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 그래 놓고 어디 겁도 없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굴어. 당장 가버려. 어머니는 집에서 받아온 찬물 한 대야를 아내에게 퍼부으셨던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요. 아버지 또한 그런 어머니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아내를 노려보고 계셨죠. 결국 아내는 추위에 덜덜 떨며 눈엔 뜨거운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돌아가야만 했어요. 설 연휴 동안 전 아내의 학원과 그놈의 회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인 실체를 적어서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난리치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집단이란 소문이 빠른 곳이고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하는 대기업과 학부모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던 입시학원이니 징계 처분은 확실히 할 테니까요. 그러자 아내와 그놈과 처형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제게 비난이 담긴 문자들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그들의 문자를 아주 산뜻하게 무시해버렸죠. 나 잘리게 만드니까 좋아? 이제 속이 후련해?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어차피 이혼하게 된 거 당당하게 나도 새 인생 살면 되지 뭐. 요즘 이혼녀도 흔한 세상인데 내가 왜 진지 겁을 집어먹었나 몰라? 이젠 유부녀도 아니니까 나 잘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애는 당신이 데려가. 안타깝게도 그놈은 회사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이 났지만 아내는 학원에서 잘렸다는군요. 학생들에게 소문이 퍼져 학부모들이 거센 항의를 해서요. 소개를 시켜준 그놈보다 직접 소개를 부탁하고 받기까지 한 아내가 훨씬 악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 뒤 소문이 퍼져 부인이 되지 않아 결국 서울 외곽의 한 보습학원에 겨우겨우 일자리를 얻게 됐다고 이혼 조정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은 절대 애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싸늘하게 말했어요. 부모가 돼서 애를 버리겠다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 어차피 나도 당신처럼 비도덕적인 여자한테 애 보내줄 생각 없었어. 오늘 합의한 양육비나 이혼하면 꼬박꼬박 보내. 알았어?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도, 당신이 직접 버린다고 말한 당신 아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전 이혼을 하며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처가 식구들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혼인 파탄에 명백한 사유가 있는 아내와 그놈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낸 뒤에요. 아내에게 몰라도 그놈에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동안 혹시 몰라 녹음해놨던 그놈의 무시 어린 말들과 그놈이 아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증거를 제출하니 법은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물론 그로 인해 힘들어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제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며 제게 전화에 사과를 해준 단 한 사람은 장인어른 뿐이었어요. 정말 미안했네, 박서방. 내가 애초에 마누라도 자식들도 다 잘못 간수했던 게야. 자넨 자네 자체로도 정말 좋고 훌륭한 사람이니 어디서든 꼭 행복하게 살아가게. 이후 전 새 집에 터전을 잡고 아이와 그리고 부모님과 넷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혼자 아이를 키울 절 위해 서울 상경행을 택해 주셨죠.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연로해진 부모님을 이렇게나마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동생 부부 또한 절 위로하고 응원하며 앞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처음엔 엄마를 찾긴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살핌 덕에 다시 밝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전 세상에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사업에 몰두했죠. 역시 노력과 시간이 답이었는지, 아니면 이혼안이 막혔던 운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 건지 이혼 후 제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턴 꽤 대박을 쳐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죠. 힘든 시절을 잘 버텨낸 덕에 얻어낸 인간 승리였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전 전처에게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들 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문자 보면 전화 좀 해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아이 일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설마 양육비 얘기인가 싶어 저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반갑게 받은 전천, 아이 얘기는 않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전천은 저와 이혼한 후 사업가라는 남자를 곧장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그놈이 알고 보니 순 사기꾼이었다네요. 그 대목에서 전천 울먹이기까지 하며 말했어요. 그놈이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더라고.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거든. 심지어 내 얘기를 듣고 우리 언니랑 형부까지 거금을 투자했어. 근데 그놈이 우리 돈을 싹 들고 도망간 거야.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태 못 잡고 앞으로도 못 잡을 것 같아서 미치겠어. 그래서 나 지금의 양육비 보내기도 너무 힘들어. 설마 못 보내겠다는 말을 하지 마. 쪽박 차긴 했어도 당신 언니 부부 여전히 돈 잘 벌 거 아니야? 거기다가 돈 빌려서라도 보내. 아니면 잘난 당신 은행원 동생한테라도 돈 빌려보던가. 언니랑 형부 날 거의 원수처럼 생각해. 게다가 그들 사기당한 돈을 주식으로 다시 벌어보겠다고 주식에 너무 가감한 투자를 했다가 완전 빚더미에 앉았어. 그 와중에 회사에서 또 주식 자금 벌어보겠다고 횡령을 하려고 했다나 봐. 근데 그게 시도해보기도 전에 덜밀 잡혀서 그 둘 지금 회사에서 잘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신세야. 그나마 조카 형부네 부모님이 데려가서 돌봐주고 있는데 자기들 인생이 망한 게 다 내 탓이라고 한다니까. 전 처가의 사정은 들을수록 가관이더군요. 심지어 전 처남은 제가 이혼한 지 얼마 뒤 처남 댁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막내 걔도 진짜 웃겨. 올케가 우리 집안처럼 막대 먹은 집안에선 애 없을 때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나 뭐라나. 근데 자기가 이혼당한 걸 다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 있지? 그 뒤로 걔 괜히 남 탓하면서 명절에도 엄마 아빠 집에 안 온 지 좀 됐어. 나도 언니도 부모님도 다 꼴 보기 싫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형제들한테 돈을 빌리겠어. 들어보니 장모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군요. 제일 예뻐하던 큰딸 부분 쪽박차고 횡령으로 회사에서 잘려, 작은 딸은 바람 비스끄리무리한 짓을 해서 이혼당한 뒤에 제비한테 사기당해, 막내도 이혼당해 아주 동네 창피하다면서요. 그렇게 처참해진 처가의 상황을 다 이야기한 전처는 그제야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나 당신 쇼핑몰 대박 쳤다는 거 주위에서 들었어. 근데 여보, 애초에 그거 내가 사업하게끔 허락해주지 않았으면 성공 근처에도 못 갔을 거 알지? 그럼 성공에 내 덕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보, 나 요즘 우리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우리 애가 엄마 많이 안 보고 싶어 해? 여보, 나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는데 우리 다시 합칠까? 애한테도 엄마가 있는 게 훨씬 좋잖아. 난 당신이랑 합칠 생각 없으니까 자꾸 짜증나게 여보 여보 거리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당신 같은 엄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조건만 보고 남자 만나다 쫄딱 망하게 된 걸 뭐 자랑이랍시고 시시콜콜 떠들어대.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만약 내 사업에 당신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소송 걸어봐. 뭐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도 없겠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양육비나 앞으로도 꼬박꼬박 보내. 알았어? 뭐 이런 양심 없는 여자가 다 있어? 끊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던 전처와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혐오감을 담아 소리친 다음에요. 그게 올해 3월쯤의 일이네요. 그 뒤 전처는 딱 한 번 더 제게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아예 차단해버렸죠.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 다행히 전천 여태 우리 아들 앞에까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있을 때나 잘할 것이지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전처가 이젠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사다난했던 과거는 이젠 가슴에 묻고 아들을 열심히 키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혼한 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감사한 부모님께 돈을 많이 번 만큼 그 이상으로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학벌 좋은 분들, 저는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은 마음에서요. 하지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노력의 형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누군간 볼펜을 잡는 대신 값진 노동을 택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성공욕이나 무력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내가 잘났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제 전처나 전 처가 식구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조종해 나가지 못하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